주주 충실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 게 바로 주주는 계약이 없지 않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소비자는 다 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주주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아무 데도 없잖아요. 언제 얼마 배당 준다 이런 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과 같이 더 더불어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온라인 투표제. 예.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전자주총. 예, 전자주총.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 대주주 입장이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전자주총이 너무 심각한 그렇죠. 문제인 게 네. 왜냐하면 내가 과반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앞서 회사 키운다고 주분 팔아갖고 돈 땡기는 바람에 지분이 막 10% 15%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의 경우는 회사 뺏길 가능성도 있네요. 전자주총을 원치 않고 지금 반대하는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일반 주주들이 많이 모이면 모수가 올라가면 자기 원하는 걸 찬성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네. 또는 요새 최근에도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몇 건 있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뭐 날치기 통과라든지 네. 주주 분명히 표결이 저쪽이 뭐 일반 주주들 쪽이 이겼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뭐 우긴다든지 네. 표결 결과도 공개도 안 하고 또는 뭐 못 들어오게 막 막는다든지 이런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행위들이 전자주총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시정이라고 그럴까요? 감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저도 클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 같았으면 뭐 전자주총을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액트라든가 뭐 몇 가지 앱이 생겨서 소액주주들을 모아주는 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액주주가 모였는데 한 40%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소액주주들이 막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사 한번 넣읍시다 한번 전자주총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또 뭐 역으로 경영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 모을 거다. 상법 통과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지주사 전환처럼 지분율을 올리는 수를 빨리 쓸 거다. 요새 작년에 왜 상법 개정 전에 빨리 하려고 그런다고 이상한 M&A들 많이 할 때 이제 상법 개정 전에 미리 하려고 했다는 얘기 나왔듯이 그런 좀 그렇게 하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주식을 막 사 모으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분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전자주총이 상당히 그 액트라든지 특히 규모가 작은데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 중소기업들은 일수록 굉장히 그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대주주가 핵심 기술자라서 너무 중요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한 3년간 주식이 그냥 꼬라박았어요. 주가 이런 거 기술자라서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관리도 못하고 주가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액주주 불만이 엄청 쌓인 거예요. 안 되겠다 가라 없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소액주주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전자주총에 대해서 갈아 엎었어. 그러면 핵심 기술자가 소외가 되면 이 회사 그냥 망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겠네요. 없잖아 있죠. 근데 그거는 네.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죠. 자기들 선택의 문제. 그렇게 해도 조금 미워도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갈아치울 거냐. 네. 그건 뭐 법률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근데 그 대표 기술자인 창업주가 너무나 핵심이고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 주식시장 전체라든가 한국의 그 기업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창업자가 쫓겨나고 뭐 회사에 안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좋고 나쁘고는 누가 원래 표결로 해서 뭐 법 위반하고 뭐 불법이면은 그건 교도소도 가야 되고 소송도 당해야 되고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을 교체하듯이 그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고 그거는 그 자체가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고 그 자체가 밸류업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대주주가 주가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예. 사실은 경영 잘 못해도 주가 오르면 주주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회사가 잘 안 돌아가더라도 주가만 오르면 되게 희낙낙하실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주주자본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주자본주의가 과연 좋은가? 지금 미국의 주주자본주의를 보면 그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고, 그 돈이 많이 몰려서 새로운 기업들이 막 잉태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지금 뭐 빅테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창업 기업이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나라 전체에서는 이게 너무 주주만을 위하는 자본주의로 넘어가면 사회의 어떤 균형점이 깨지는 거 아닌가? 어떤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는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이제 자기 뭐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그런 거를 너무 주주자본주의 이렇게 매도하면서 좀 주주충실을 도입하면 안 되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은 또 그건 좀 다르다.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주 환원할 거냐 더 내부 유보하고 투자할 거냐는 건 정말 그 경영 판단,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자기 이해상충이 있다든지 사익 추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뭘로 할지는 그 경영자의 판단이고, 거기에 국민들은 그 싫으면 주식 팔고 떠나든지 아니면 다음에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무슨 법으로 주주 충실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도입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정부가 오바다 이거죠. 그건 관치하려는 사고방.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네. 회사가 심지어는 망하더라도 그 당신 자기들이 좋다는데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주주 충실하고 그걸 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뭐 ESG하고 연관해 가지고 너무 주주 자본주의, 주주 환원만 많이 하고 근로자 직원들 뭐는 너무 소홀하다. 네. 지역사회 이제 이것도 종종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오래전에 벌써 회사법적으로는 이제 통설적으로 결론이 나온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한테만 많이 주고 근로자들 소홀히 하고 소비자들한테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 생존 자체가 힘들죠.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련히 이 경영진이 추구하는 주주 가치는 뭐 주주 자본주의의 단기 주주 충실해서 말하는 주주 가치는 단기 자본주의, 단기 주주 가치가 아니고 장기 주주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시그마의 현가를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위에 캐시플로우 나오고 밑에 네. 할인율 나오고 시그마의 1부터 n까지. 이 n이라는 거는 계속 기업 가치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년 기본적으로는 장기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가 장기 가치인 거고 주주 가치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립된 설명은 경영진은 장기 주주 가치를 추구하려면 잘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나 소비자한테, 지역사회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만 그 말을 할 때 주주 가치는 주주를 도와주면 안 되고 나는 그 돈으로 근로자를 퍼줘야 되고 소비자를 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근로자들은 똑같이 근로자한테 잘해주고 소비자한테 잘해준다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렇게 해야 결국 주주들의 장기 가치에 좋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회사한테 해로운 줄 알면서, 주주한테 해로운 줄 알면서도 나는 근로자를 위해서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고 자선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거면 자기 돈, 당신 돈으로 해야지 왜 그걸 주주 돈으로 하느냐. 그건 이제 의무 위반이라고 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거의 철저한 계약 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이 계약 관계 뒷면에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믿음과 계약을 성실하게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주가 되는 거고,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맡은 바에 있는 그 대리인들이라든가 그 이사들은 그걸 충실히 해서 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과실을 나누는 거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종의 계약이 서로 간에 이제 암묵적 계약이 다 서로 간에 형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주식회사네요. 예, 근데 이제 주주 충실이 필요한 이유는 주주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주주 충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자꾸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 게 주주 충실이 제일
200년 동안 판례도 많고 워낙에 논의가 많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다 미국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주 충실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 게 바로 주주는 계약이 없지 않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소비자는 다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하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일하면 돈 얼마 줄 거고 소비자는 뭘 하면 물건을 뭘 줄 거고 돈은 값은 얼마고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AS를 어떻게 하고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뭐 위약금을 어떻게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주주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주식 살 때 뭐 아무 데도 없잖아요. 언제 얼마 배당 준다 이런 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럼 돈 아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이 페이아웃 이게 지불 구조를 생각해 보면 채권자한테 원리금 제일 먼저 나가죠. 근로자 제일 먼저 나가죠. 채권자 원리금 나가죠. 소비자들 뭐 수당하면 그런 거 다 하죠. 주주 돈은 내 몫이 얼마가 될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최후순위예요. 구조적으로. 네. 그런데 최후순위니까 남 다 주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무지기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그걸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가 하나도 써있지가 않습니다. 정관에도 그런 얘기는 안 써있죠. 배당을 얼마 준다는 얘기는 안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 믿어. 내가 잘해줄게. 배신 안 때릴게. 그 한 줄은 쓰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럼 아무것도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무슨 개런티가 있어서 내 돈을 넣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회계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회계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그 경영될 때 은행에서 돈을 땡겨 올 수도 있고, 근로자 노동자를 직원을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물건을 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뭐 매출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과정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 주면 바로 법적으로 소송이 그렇죠. 들어오는 소송 나갈 거고, 수 예, 있죠. 직원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면 또 이것도 소송이 당연하죠. 들어올 수 있고, 예. 은행에다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면 이것도 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차압이 예. 올 수 있고, 예. 그런데 주주한테는 약속이 없네요. 약속이 없죠. 그러니까 주주 충실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래도 주주는 끝까지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물론 뭐 배당을 얼마 달라고 소송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돈 가지고 딴짓하고 나한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주식가치 훼손시키 예를 뭐 물적 분할이니 이런 상장이니 이렇게 해도 참고 살아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계약서에 아무것도 나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고 오로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건데 그 믿고 했다는 말을 그게 바로 충실 의무거든요. 성관 의무고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뒤통수 안 칠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선 딴 사람들 거 다 해주고 나머지 기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빼돌리지 않을게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조차 없으면 너무 좀 이게 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너무 불안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주주 입장에서 주주의 지위가 너무 불안하면 거기는 자본주의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물론 안 써 있어도 말씀대로 상법에 안 써 있어도 뭐 판례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게 확고하게 그러면 안 되지 당연한 거지라고 굴러가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저는 한 40년 됐다고 판례 이 효시가 된 판례가 40년 됐다고 하는 상법에 일단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돼 있고 주주란 말이 안 써 있고요. 이사의 의무의 대상에. 그럼 그거를 또 그 문구를 가지고도 해석을 그래도 주주가 주식회사인데 회사가 주주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해석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1983년에 대법원이 딱 선언한 이래 지금 42년째 이러고 오고 있거든요. 이미 한국에는 그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권한이 훨씬 약해져 있는 거군요. 약해져 있는 거죠. 네. 그건 사실은 지금 상법상에서도 주주를 당연히 잘해줘야지 이런 판결이 있었으면 네. 그걸 가지고 뭐 법대 교수시니까 법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판결을 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역사가 아예 없었네요. 한국은.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바꾸려는 그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대법원 가서 다 깨지고 뭡니까 제가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학계에서 한번 좀 이름이 떴던 논문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할 정도로 떴던 논문이 2015년에 제가 삼성물산 합병이 2015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해에 바로 논문을 쓰면서 무슨 규정을 바꾸고 아까 뭐 자본시장법 바꾸고 뭘 해도 안 돼. 이거 주주에 대한 충실이 없는 한에는 제2, 제3의 삼성물산 합병은 계속 나온다. 이대로 두면은 이게 자본시장 방법이 없고 제가 그 전에는 판례라도 바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이 되는 걸 보니까
이 판례로 하기에는 이제 대법원 손절, 대법원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이제 법 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2015년에 그걸 논문을 썼었는데 그 뒤로 실제로 무수히 많은 합병들이 아무 저거 뭡니까 바디 체크 안 당하고 다 이렇게 잘 이루어졌고 잘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무수히 많은 합병들이 있어 왔고 제가 그래서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은 제2, 제3이 일어나도 현행법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례랑 겹쳐서 보면 못 막는다고 했을 때 그 반대하는 그렇지 않아 아직은 대법원은 손절 안 해 우리 그래도 희망 고문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10년째 끌고 온 게 엊그제 선고된 삼성물산 합병 배임 판결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서울 1심과 2심이 리컨펌 했죠.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안 돼.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의무는 현행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랜 기간 없는 걸로 했고 조문에도 안 써 있잖아. 하고 싶으면 이거는 거기 나옵니다.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을 바꿔야지. 저는 그 판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돼 있고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사고방식 이 패러다임에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합병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뭐 배당 자기 주식 매입 자기 주식 처분 그다음에 주식 포괄적 교환 주식 병합 그다음에 지주사 전환 물적 분할했나요? 이 많은 모든 그다음에 주총장도 총수가 그 이해상충적인 주총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무수히 많은 게 지금 다 거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채 실무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갑자기 뭐 형사사건 하나 거기서 합병해서만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매듭과 생태계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매듭을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칼로 자르는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그렇게 네. 솔로몬인가 그랬다. 하듯이 제가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이건 판례로 하긴 이제 솔직히 텄고 네. 탑다운 방식으로 상법 개정을 해야 안 그러면 이 판례를 그 무수히 많은 판례 하나씩 다 판례 변경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한국은 예. 주주와 관련된 상법의 판결이 모두 주주를 예외적 조항으로 두는 그러니까 주주를 무시하는 개념으로 30년 넘게 판례가 고정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차라리 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이래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 고등법원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있긴 한데 네. 고등법원에서 검사 이복현 원장님이 기소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주 그 배임에서 핵심 쟁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있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예.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해석상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제 검찰에서 계속 폈고요. 네. 1심에서도 근데 깨졌고 2심에서도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도 깨졌는데 그래요? 며칠 전에 2월 3일 날 네. 선고 났죠.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네. 현행 판례 아무리 우리가 뒤져봐도 우리가 판례가 고등법원이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 의지를 하는데 대법원 판례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판례 바뀌었다는 건 없고 네. 그러면 우린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볼 때는 주주보험은 여전히 없고 그럼 당연히 배임은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좋은데 그건 입법 사항이다. 재판에서 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선고가 됐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주장, 즉 그 현행 법으로도 주주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판결에서 아예 무화됐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어떤 법으로 가더라도 주인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여기서 법을 입법하지 않는 한 제가 이제 주식회사의 뭐 예를 들어 대표라면 지배주주라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용해 먹는 구조로 가도 나는 법적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으니 내가 도덕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절도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난 절도를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 간다.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삼성물산 합병 때도 그랬고 작년에 두산 마켓 그 로보틱스 주식교환 합병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글 쓰고 할 때 보면은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 왜냐하면 그 거래의 전체 그 본질은 그 회사의 주주 환원을 계속 낮추고 PBR 낮추고 주가 계속 떨어지죠. 두산 마켓이 떨어진 다음에 그걸 이제
총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이렇게 이관하는 게 거래의 본질이었거든요. 네. 전형적인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고 이쪽 주주들 위에 있는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이제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이해상 총수와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침해되는 건데 그거를 회사 충실로만 보시면 회사에 무슨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했었더니 뭐 10원 한 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거든요. 두산 마켓에 굴삭기에 뭐 나사가 어디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10원 한 장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없고 종업원이 유출되는 것도 없어요. 회사 계좌로만 보면 계좌, 어카운트, 회사 어카운트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소송 갔어도 삼성물산 합병 짝이 분명히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두산 마켓 금감원에서 뭐 공시서류 반려하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막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뭐 투자자들 분들은 뭐 금감원이 역할한다고 잘한다고 박수치면 저는 솔직히 조금 반대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관치고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원래 금감원은 주주같이 그렇게 그 거래 관계 개입해서 막 감나라 콩나라 이러는 데가 아니거든요. 공시에 거짓말이 있나 없는지를 보는 데지 자기가 봐서 막 여론이 들끓으면 그 약간 목리죠 일종의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정치 활동 금감원의 역할을 넘는 거고 그런 문제는 그 뭐든지 우리가 못 감기면 못 감기약 써야 되고 그 코 감기면 이렇게 다 정부의 정치 권력이나 정부 활동은 그 자기 법에 맞는 소임에 맞게 발동이 돼야 되듯이 이런 문제를 다스리는 건 결국은 저는 상법밖에 없다. 상법은 그 정부 여당이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전혀 없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이 지금 하는 거 이 상법 개정에 관해서는 적어도 되게 불만인 거는 이런 거는 거부하면서 상법 개정은 거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관치로 자본시장법 가지고 계속 수도꼭지 내가 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틀어줬다가 맞게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법 개정 안 하고서 강론으로 가자는 얘기는 막을 수 없다는 게 그동안 상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또 상당히 유력 일단의 그런 견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아. 이거 판례 잘못 읽은 거고 판례 40년간 쌓인 판례의 이 생태계를 보면 지금 판례는 절대 그 답을 안 줄 거야 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 사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그건 거의 세기의 사건이거든요. 우리 회사법계를 보면 엄청난 뭐 당대 뭐 난다긴다 하는 최고 안 그렇겠습니까? 최고 변호사와 최고 검사들이 맞붙었고 그 오랜 세월을 10년간 해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전쟁으로 치면 재래식 뭐 최첨단 총 그 법적인 천재 지니어스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 거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다시 재확인을 한 거죠. 네. 여전히 우리는 아니야 현재로선 하고 싶으면 법 바꿔.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애정이 정말 많아서 한국 투자를 잘해야 되고 지금 뭐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올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법 개정이 안 되면은 우리 젊은 친구를 따라서 90년대생, 80년대생 따라서 미국 가야 되겠네요. 주식으로. 아니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은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네요. 이건 철저하게 대주주만을 위한 나라지 소액주주들에 대한 어떠한 뭐 의무적 행태에 대한 의식이 없는 나라인 거잖아요. 법도 없는 거고 절도를 해도 절도가 아닌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예, 절도죄가 없어도 도덕심이 투철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제가 볼 땐 뭐 메리츠 같은 회사는 그 공신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뭐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 한 주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제가 볼 땐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몇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 버튼 하나 누르면 총수 입장에서 예를 들면 두산마켓 예를 들어보면 이게 14% 총수 지분율이 14%였다가 일로 올리면 42%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8% 차이잖아요. 28% 차이면 두산마켓이 한 5조 되나요? 5조 시총 한 5조면은 한 30% 곱하면 1.5조잖아요. 그럼 1.5조가 버튼 한번 누르면 떨어지는데 그걸 도덕률로 법이 없어도 그건 되지. 이거는 너무 조금 나이브한 사회 정책으로는 국가 제도로는 너무 나이브하다. 특히 자본시장은 또 그런 도덕을 강요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에 어디 교도소 갈 일만 아니면 마음껏 법의 테두리가 명확해서 마음껏 할 수 있게 오히려 촉진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법의
좀 한계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판례는 30년 이상 고정되어 왔고 이거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판례가 똑같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되게 절망스러우면서 상법 개정 안 되면 진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처럼 한국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림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미국 시장 한번 크게 조정받으면 이제 미국식으로 다 넘기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들고 이런 시기에 제가 이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상법 개정 안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미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법이고 아마 개정되면 전 주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뭐 상법 그거 추상적으로 너무 작년인가요? 법무부 법무실장이 하신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거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 한 200년 켜켜이 쌓인 판례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스터디를 안 해서 최근에 얻은 책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TV가 미국에서 처음 발명이 됐을 때 이 TV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영상을 송출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TV 드라마를 지금 같은 드라마가 아니고 라디오 드라마 하던 그 성우들이 앉아가지고 대본 읽는 걸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송출을 했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상을 막 이렇게 편집도 하면 과거 회상 장면도 할 수 있고 카메라 여러 개 해서 더 생생하게 동영상도 찍어주고 쇼도 하고 뭐 패션도 그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알았다고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매체가 오히려 그 콘텐츠를 정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저도 우리 상법이 지금 추상적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스터디가 안 돼 있고 우리가 모든 판례들이 그 많은 판례들이 왜 주주들이 매번 번번이 지는지 그거 다 읽어보면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다가 마지막에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의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나 열면 또 우리나라 지금 로스쿨에서 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동성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창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가 요구가 높아지고 회사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시정할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굉장히 크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요. 하드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축구장에서 수영 칠 수 없는 거고 수영장에서 스키 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구장이 마련돼야 무언가를 하는 건데 지금 구장도 안 마련해놓고 돈만 내놔라 하는 거나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좀 대담하다 끝으로 가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데 돈만 내놓으라는 거나 진미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한국의 이 주주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시행을 하다 보면 뭐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약간 졸음이 오는 게 부작용이라면 약을 먹어서 우리가 낫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 몸의 전체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의 전체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이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 중병 나겠구나. 이미 중병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본 다 빠져나가요. 지금 그 거래 대금이 해외 거래 대금이 수수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온라인 거래 회사인 증권사가 국내 수수료보다 국외 수수료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예, 이미 4분기에 이미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회의원분들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게 이러다가 한국의 기업들 한국에서 자본 조달 못합니다. 이렇게 몇 년만 더 가면 저는 이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2, 3년 더 가면 큰일 나요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작년도 상반기쯤에.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벌써 시작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람이 워낙 빨라서 이미 버렸어요. 게다가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더 빨리 그렇게 됐죠. 네. 오늘 그 경북대학교 우리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왜 상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 이상훈 교수님 오시는 바람에 저는 법적으로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대담 끝나고 나서 훨씬 더 제가 결의에 차서 이거 상법 개정 안 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더 강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지고 계신 지식과 지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법적인 얘기라서 조금 까다롭고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논조를 좀 어떤 건지 좀 아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